10시 반에 이 자리에 오시려면 아침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문화입니다. 이 주제는 평범하게 들리실 텐데 또 모두를 위한 게 못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화 이렇게 상용하고 있는데 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언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딱 100년 됐습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 임시헌장의 기초위원이셨던 조수왕 선생님이 글에 이제 최초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국제연합의 전신이 국제연맹이었죠. 그게 1920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인류 문화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게 이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100년 됐네요. 올해로서. 그래서 이 문화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천문을 관찰해 가지고 때의 변화를 살피고 또 인문을 관찰해서 천하를 교화한다. 이런 뜻으로 중국에서는 문화라는 말을 오래 썼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사용한 지 100년 된 언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는 이 지혜를 사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의 총체. 이게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생각해낸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이런 것의 전부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럼 서구에서는 어떻게 유래되었나? 뜻밖에도 서구는 이 원예 아시죠? 홀티컬처. 이 홀티컬처 원예라는 것에서 이 문화의 어원이 있습니다. 성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요, 이 성을 에워싸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호르투스, 라틴어로 호르투스, 에워싼다, 엔클로즈. 이 에워싼다는 뜻인데 성을 이렇게 에워싸면 그 속에 자연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와일드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목적에 맞추어서 가꾸고 재배하고 경작한다. 뭐 이런 뜻에서 이 문화라는 말이 최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agriculture, horticulture, 이 농업, 원예, 여기 보면 컬처가 있죠. 이 쿨트라라는 것이 이 경작한다, 재배한다, 가꾼다. 무언가를 가꾸는 것에서 이제 문화라는 어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문화의 정의를 인간의 지적, 정신적 소산의 총체이니까 무슨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다 됩니다. 우리가 문화의 층위, 등위를 얘기할 때는 뭐 고급 문화, 저급 문화, 하위 문화, 대중문화, 통속문화 이런 말을 하고요. 문화의 어떤 권역을 얘기할 때 이건 공간, 장소 이런 건데 권역을 얘기할 때는 뭐 서구문화, 동양문화, 뭐 아랍문화, 민족문화, 사회문화, 지역문화 이런 것이 다 이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대상물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의식주, 생활문화, 뭐 음주문화, 자동차문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문화는 그 괄호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총체이니까 다 되는데 무슨 문화에도 되는데 불가능한 것은 뭘까요? 자연문화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제가 이 퇴근을 해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앵커가 우리나라 제주도를 인류 자연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원을
바랍니다라는 뉴스를 흘려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저 앵커가 지금 말한 게 틀렸는데 인류 자연문화유산, 자연문화유산은 불가능한데,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유네스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앵커는 틀렸습니다. 역시 자연유산입니다. 유산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유산하고 문화유산 두 가지입니다. Cultural Heritage하고 Natural Heritage,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문화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문화는 불가능하고 자연을 문화적으로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가령 창조주의 관점에서 잡초가 따로 있고 난초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다 평등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인간이 묘한 심미안이 있어가지고 이 잡초들 속에 있는 난초에 눈이 가서 이게 이 풀이 이상하다, 군자의 기품이 있다. 그래서 그 풀을 화분에 담아서 집안에 들인 겁니다. 잡초하고 그냥 같은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죠. 소나무가 뭐 다 똑같은 소나무지. 임금님이 저 보은 있는 데를 지나가시다가 그 소나무가 군자의 기품이 있다, 너무 수려하다, 그래서 정이품을 하사하신다. 이게 자연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특이해서 그런 것이지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 36년 동안 이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한테 이 귀한 이 집 저 집의 아들 딸들이 제자가 되는데 내가 얘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미대 온다고 얘들이 뭐 죽으라고 그림 그리고 했는데 이 뇌를 먼저 바꿔놔야 할 텐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만물 인류적 평등안이라고 써놨는데요. 세상이 다 똑같아, 다 한 가지다, 한 가지인 이 평등안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시작이 안 되면은 예술이 시작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용도가. 여러분들 앞에 컵도 있고 물도 있고 이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 기능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선입견, 미리 지정된 기능, 용도, 목적 이런 것을 다 빼고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치면은 그 쓰레기가 참 더러운 것인데 이게 쓰레기라는 선입견을 빼고 잘 보면은 쓰레기 더미가 또 아름다워요. 멋진 쓰레기가 또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이 선입견, 미리 지정된 용도, 기능, 가치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사물로 바라보는 것. 개천이 있는데 저 수채구멍에 막 그냥 수채가 있는데 그 더럽죠. 더러운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수채구멍에 흘러가는 그 더러운 수채 그 색깔이 사실은 그것을 이 옷감으로 복지로 이렇게 환원한다면 최고의 양복 색깔이 되는 거죠. 그 수채구멍에 있는 그 수채색이요. 네? 그 더러운 게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다 빼고 보면 세상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많다 이거죠. 그거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뇌를 바꿔놓고 눈을 바꿔놓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불가능한 용어가 또 뭐가 있을까? 불가능한 용어가 뭐가 있을까? 그것은
이 돼지 문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문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하자면 슈퍼 에고가 없습니다. 이 이드만 있지, 충동과 본능만 있지, 어떤 도덕적 자, 초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문화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돼지가 어느 날 나는 오늘부터 질서를 지키고 훌륭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야지 이러는 돼지가 없다. 자각이 없고 슈퍼 에고, 도덕적 자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돼지에게는 문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만물 인류적 뭐 이런 말도 하고 잡초와 난초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럼 돼지하고 사람이 굉장히 다르냐? 굉장히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 게놈 지도가 발표가 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굉장히 놀랍고 뭐 인간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뭐 발표가 있었는데 초파리하고 인간을 그때 했죠. 이 유전자 개수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파리는 미물 아닙니까? 응? 파리인데 뭐 미물인데 그런데 2배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거의 다 같아요. 염기 배열도 엇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뭐 초파리 같은 미물이나 인간이나 우리가 동몽선습에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별 볼 일도 없더라. 이게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있죠. 하여튼 동물도 뭐 그렇게 깔보지 않는 그리고 만물 인류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마르셀 듀상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혁명을 우리에게 뇌혁명을 사고의 혁명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이 변기는 남자 소변기 이건 지정된 기능이죠. 벽면에 부착해서 남자들이 소변 보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 기능, 사전에 지정된 것, 이 가치 이걸 다 없애고 본다, 바라본다. 그리고 눕혀서 스프링, 샘이라는 사인을 하니까 이것은 위대한 예술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대학에 들어온 이놈들을 제 제자들을 이 가치의 시선의 혁명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상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이런 것으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는 다 좋은 것입니까? 문화는 다 좋은 것입니까? 문화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나쁜 문화로 치부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료 문화, 군사 문화 그러면 문맥 속에서는 나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게 뭐 나쁜 겁니까? 군인이 군사 문화를 가져야지. 요즘 군인이 군사 문화를 안 가져서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관료는 관료 문화를 가져야죠. 그러나 거기에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맥 속에 나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뒤에 꼬리로 붙을 때는 문화 제국주의. 이거는 점령군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자문화가 고유 문화가 있는데 외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점령하는 것. 그리고 문화의 종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것. 이거 문화 제국주의 별로 안 좋아하죠. 나쁜 의미로 또 씁니다.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자기 문화는 비하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쓰죠. 뭐 또 찬반이 엇갈리는 문화도 있고요. 뭐 히피 문화, 언더그라운드 문화, 뭐 대학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다 함께 있는 종목들입니다. 문화 종목들. 문화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데 문화의 좋고 나쁨 이거는 시간을 달리하고 공간을 달리하면은 좋던 것이 나쁘게 되고 나쁜 것이 좋게 되고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게. 그다음에 이쪽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문화인데 저쪽 문화권에 가면은 악이 되고 이쪽에서는 선이 되고 뭐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 가치를 보입니다. 우리가 보편을 주장하지만 문화처럼 이 보편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서구 사회에서 이 이슬람권의 이 여성을 박해하는 것, 이 여성을 박해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야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잡을 씌우고 이 부르카 이런 것을 씌워서 이 복장 규정이 굉장히 이 까다롭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절도범을 이 손목을 자릅니다. 손을 자르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절도는 나쁜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손을 잘라요.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10월 28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반체제 인사를 사우디 대사관에서 손가락을 다 자르는 것을 했습니다. 10월 28일 지난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출혈로 7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아니 뭐 야만적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그냥 야만적이다 그러고 끝낼 수가 있을까? 이게 하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입니다. 자기네들의 사회 관리 기법입니다. 이거요? 사회 관리 기법. 뭐 굉장히 억압적이지만 하여튼 범죄는 비교가 안 되게 이 자본주의 세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저 함무라비 법전이 BC 1700년이니까 거의 4000년 동안 이런 형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분노만 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또 우리 풍습에도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 친구인데 여기서 3년 거주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한 100가지를 한국에서 보는 이상한 걸 100가지를 저한테 적어주고 간 것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면은 그 회식이 마무리될 즈음에 어떤 사람이 저 캐셔 카운터로 막 걸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서 막 이 사람을 막 말리고 막 밀고 땡기고 서로 내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싸움이 벌어진 줄 알아요. 사실은 정이 넘치는 풍경인데 막 싸우는 줄 알고 막 놀라서 보고 뭐 그러는 게 있죠. 브리짓 바르도가 개고기 먹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공격했던 적이 있죠. 뭐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손석희 씨가 그 건으로 저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몇 분 못 가서 끝났어요. 인터뷰를 뭐 30분, 1시간 길게 하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은 개고기는 우리 문헌에도 나오는데 가축 있잖아요. 가금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거위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런데 제일 오래된 게 개입니다. 개고요.
아주 고대로부터 개는 우리가 잡아먹은 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요. 근데 아마 저도 서구 문명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제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개고기 맛있게 먹고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게 다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모든 문화권에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논리가 옳다, 자기네들의 문화가 선이고 남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브리짓 바르도만 하더라도 문화에 대해서는 무식한 겁니다. 사실 문화의 상대주의적 가치를 갖는 이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화가 이 원심력적인 성질이 있고 구심력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확장적이기도 하고 수렴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화가 공격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원심력이 세지면은 문화 제국주의가 되죠. 구심력이 아주 세지면은 뭡니까? 이 국수주의, 뭐 또는 민족주의 이런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팽팽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이 글로벌리즘하고 로컬리즘, 이 세계로 우리 문화를 보내려는 성질하고 세계 문화를 우리가 안 받고 우리 문화를 이렇게 키우려는 뭐 그런 게 있죠. 저는 36년 동안 19세에서 26세 사이에 젊은이하고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굉장히 오해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 서구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서구는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아주 우수한 탁월한 문화이고 우리 문화는 굉장히 저열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이들. 그거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청나라 걸륭제 때 영국에서 이 맥카튼이라는 이 사신을 보냅니다. 조지 3세인데 조지 3세 자기 조카예요. 맥카튼이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걸륭제에게 아련을 해야 되겠는데, 이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아련 방식, 이 예의를 갖추는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몇 달 동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식으로 인사하겠다라는 것하고 맥카튼이는 걸륭제 황실에서는 중국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국식은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청나라는 예법이 이쪽 한번 쓸고 털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할 때 1배 3고구입니다. 한 번 절할 때 엎드려서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3번 조아리는 걸 합니다. 그걸 3배를 해야 되거든요. 황제에게 3배 9고두, 3, 3은 9, 9고두를 하라는 거고, 이 맥카트니는 한쪽 무릎은 90도로 하고 한쪽 무릎은 꿇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꼿꼿하게 상체를 세운 상태로 그냥 아련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지기다가 결국은 맥카트니는 그런 예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당신네들의 속국이 아니고 그것이 항복의 의미를 갖는데 뭐 그런 예가 어딨냐. 그래서 결국은 맥카트니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맥카트니가 황금으로 된 상자 속에 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거기에 신문물, 망원경, 쌍안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줬어요. 예로. 근데 그때 걸륭제가 또 굉장히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이 일종의 정탐을 하러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동쪽 해안의 도시들을 개항을 하라는 요구를 하러 온 것인데 조공을 바치러 온 줄로 알고 늘 조공을 바치고 충성하라
이렇게 하고 이 조지 3세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천자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으니 귀국과 교류할 뜻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실제로 저 유럽 쪽이요 자원 빈국이고요. 중국은 굉장히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히는 250년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300년 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문명국이고 서방이 야만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올림픽 할 때 4대 발명품 가지고 개폐막식 주제를 잡았지 않습니까? 화약, 나침판, 종이, 재지술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오만했죠, 중국이. 그러다가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1790년대입니다. 정확히 1793년이에요. 맥카트니가 그렇게 인사를 한 게. 그게 한 40년 지나가지고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죠. 아편전쟁은 중국이 4대 문명권, 인류 4대 문명권이 지금 전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4대 문명권 중에 황하 문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체제를 계속 유지해온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우주와 세계의 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무참히 당했죠. 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역사상 가장 비열한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벌판에서 또는 대양에서 창과 칼과 활로 한판 붙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창, 칼, 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사회 내에 아편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그냥 괴멸되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신사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게. 우리는 영국을 젠틀맨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젠틀맨이 아니에요. 젠틀맨이 아닌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젠틀맨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국회,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이 가까스로 났어요. 51% 정도를 나서 가까스로 나서 반대한 사람 토리당하고 휘그당하고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젠틀맨입니다. 사실. 이거는 불의한 전쟁이므로 전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중국은 그 자존심 센 중국이 역사상 가장 치욕으로 느끼고 있는 게 이 아편 전쟁입니다. 그때 이 방어적인 논리로 중체소용, 일본에서는 화혼양제를 얘기했고 우리는 동도서기를 얘기를 했죠. 중체소용은 중화귀체 서학위용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학을 중심에 두고 서구 문물은 서구의 정치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방어적인 논리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그러면은 원형질은 무엇이냐 이거죠. 서울대학교 한영우 선생은 선비문화라고 딱 단언합니다. 한국 문화의 원형질은 선비문화다. 일본과 중국은 이 칼로 다스렸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치를 화려하게 꽃피운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선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한국의 유일한 고유한 개념인데 이 유학의 정신, 이 선비의 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선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선비라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선비의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골방에서 책이나 읽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문사철을 전공 필수로 하고 시서화를 교양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인을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산서원에 가면요,
그 이태계 선생의 도산서원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는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에는 그거의 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후학들이 좀 더 짓고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거고, 농운정사라는 것하고 도산서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산서당은 강학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강의실이고, 농운정사는 기숙 공간이에요. 기숙사예요. 근데 이 이태계 선생이 농운정사하고 도산서당은 스스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 이태계 선생이 저 엔지니어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엔지니어까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태계 선생의 활인신방이라는 거는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은 현대판 활인신방이 도서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심신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략 아시죠? 이태계 선생은 조실 부모하고 숙부 밑에 자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특히 위장이 안 좋았는데 병약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7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요즘 개념으로 한 100세 백수 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병약한 분이 70세까지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게 자기의 몸을 끌고 왔느냐 하는 건데, 이게 활인신방의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활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생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면 병들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 죽기까지. 그게 활인이에요. 활인. 그러한 이제 방법과 철학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몸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저 책이나 읽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비가 왜 이렇게 몸 수련 가지고 난리야? 아침부터 체조를 하시고 뭐 하여튼 몸 수련을. 몸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선비의 기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선비의 생활을 포기해야죠. 몸이 골골하는데 무슨 기계가 나오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 도끼상소입니다. 이 김호석이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도끼상소. 우린 도끼상소 그러면은 최익현 선생을 제일 많이 떠올리죠. 조선 말에 의병장을 하셨던 최익현 선생. 근데 도끼상소, 지부상소라 그러는데 이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고려까지에도 도끼상소가 있었더라고요. 우탁 선생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군주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갈 때, 오만하고 무지할 때에 도끼를 가지고 가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신의 뜻이 옳지 않다면 이 도끼로 나를 죽여달라는 건데, 그러한 기계가 자기 자신이 몸이 골골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강건하니까 그러한 정도의 기계가 나오지. 그러니까 몸 수련에도 게을리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 선비입니다. 인욕을 절제하고 무욕을 멀리하고 자기 완성에 매진하는 자가 선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늘 이 선봉에 섰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전형이 이 선비들이었죠. 그래서 이 선비 문화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문화 강국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원료, 세 번째 수단. 이게 트라이포드로 이렇게 되어야 이 문화 강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은 우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브레인 파워가 세야 문화 강국이 됩니다. 머리가 둔하고 시원찮으면 문화 강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좋으냐? 최고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를 했다기보다 IQ 검사를 당했지. IQ는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인데 뭐 학교가 그냥 다 조사해가지고 막 담임 선생이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당한 거지. 그러니까 IQ 검사를 중학교 2학년 때인데 IQ 검사의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요. 100년이 넘는데 국민의 IQ, 이 집단의 IQ 검사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할 방법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이 내가 IQ가 나쁘면은 그냥 뭐 낮으면은 그냥 참고 살겠는데 지금 세계가 237개국입니다. 237개국인데 세계 국민 IQ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237등이래.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 국민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민간 기구에서 2004년에 했습니다. 2004년에 영국의 리차드 린 교수, 얼스터 대학의 리차드 린 교수 팀하고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의 타투 반하넨 연구소가 합작을 해가지고 세계 185개국, 185개국이면 전부 다입니다. 185개국 국민 지능 지수 조사를 했는데 1등이 홍콩으로 나왔습니다. 홍콩.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홍콩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이게 특별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빼고 2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서방 세계에서 조사한 겁니다. 우리도 놀랬죠. 이건 국민입니다. 이거 뭐 질문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유태인이요. 유태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게. 응? 민족 또는 종족, 민족 이런 개념이지. 그렇죠? 근데 3등이 어디냐? 3등 아세요? 3등이 북한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3등이 북한하고 일본이 이 공동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2등이 북한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지능지수를 검사한 건데 우리 민족의 머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서는 박수를 쳐야 되지 않나? 2004년에요. 이건 뭐 참 엄청난 겁니다. 저는 제가 유학 간 게 이 다국적군, 굉장히 세계에서 유학 많이 오는 대학이었어요. UCLA라는 대학인데 거기서 뭐 비교 문화 연구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세계 도처에서 온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최고입니다. 이 머리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능지수와 창의성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또 쭉 더 읽어보면은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요. 머리가 좋다는 게. 하여튼 일단 우리나라는 창의성이라는 면에서는 뇌력이 검증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가장 지능이 높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원료가 좋아야죠. 문화적 자산, 이 resources가,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죠. 문화 인프라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세계 인류 문화유산이 이렇게 나라의 인구수나 나라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독립된 언어, 독립된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가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600개가 있습니다. 언어가요. 제일 적은 게 6명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6명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유럽 쪽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유네스코 발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기가 21세기죠. 지금 한 80년 남았나요? 이 세기가 끝날 때까지 언어는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하는데 9개가 남습니다. 2주일에 한 개씩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언어가 소멸돼요. 언어와 문자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9개 중에 우리 한글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발표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박수를 쳐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이만저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수단, 문화 기술이 있어야죠. 미디어 역량이 있어요. 미디어 역량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IT 강국이에요. 이건 원료가 있느냐, 원료가 이렇게 풍부한데 가공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가공할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 10년 전에 국가의 이 미래 동력 사업으로 IT, BT, ET, 환경, ST, 이 우주, 뭐 이런 게 쫙 국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때 같이 정해진 게 CT입니다. 문화 테크놀로지. 예? 정해졌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유럽 여행,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세계 여행 하시면서 레스토랑이다, 뭐 어떤 가게의 이름을 땡볕나게 짓는 거 봤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는 뭐 가게 이름 하나도 포장마차집 이름 하나도 그냥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 이 분출하는 이 창의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그래서 이 창의성이 향후에 우리의 자산이다, 자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태리,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 자원빈국입니다. 자원빈국. 뭐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자원의 75%가 대외 의존입니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어요. 일본도 자원빈국입니다. 저렇게 강한 나라가 자원빈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원빈국에 속합니다. 우리가 무슨 금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은 무슨 우라늄이 납니까? 석유가 납니까? 우리가 뭐 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자원빈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술과 디자인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특히 디자인. 궁하면 통하는 거죠. 자원이 없으니 뭐로 살아야 됩니까? 창의성, 디자인. 석유가 나기를 합니까? 우라늄이 납니까? 그렇다고 뭐 국부가 튼튼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창의성. 믿을 거는 창의성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화하고 경제하고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하고 이 경제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와 가치관이 행동을 결정하죠. 문화와 가치관이. 문화가 다르면은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는데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행동을 결정. 행동이 경제 상황, 경제 성과를 결정하죠. 그죠? 이게 이 문화가 경제의 기반, 경제 발전의 동인, 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문화가. 일본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지만 일본은 뭐 우리 못지않게 우리 이상으로 그 잿더미가 된 패전국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G2까지 쫙 올라오는 그 일본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아주 빨리 뭐 되는 나라는 연구해야 됩니다. 200년 역사밖에 안 되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슈퍼파워를 연구해야 돼요. 200년에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 원인은 뭘까? 2000년, 3000년, 5000년에 이르는 유럽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무릎 꿇게 하고 있는 비결이 뭘까? 이거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짧은 기간에 패전국에서 G2가 되는 원인, 배경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연구하면은 답이 다 나오죠. 그죠? 일본은 전후에 가장 빠르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일본의 그럼 그게 뭘까를 보면은 장인정신 집단주의가 우선 일단은 눈에 들어옵니다. 장인정. 일본은 극한의 완성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손을 놓지 않죠. 아주 극한의 완성도. 어떤 제품 하나를 보더라도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죠. 사업하다가 보면 돈 벌게 되는데 돈 벌었다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고 대를 이어서 더욱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가업을 개성하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러한 장인정신 집단주의가 오히려 약간 좀 일본을 정체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일본은 패전 이후에 1995년에 42,000불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42,000불. 이 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3만 불대에 있었어요. 현재는 43,000불입니다. 3만 불, 3만 9천, 3만 8천 하여튼 3만 불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 매사 집단이 우선이죠. 집단이 우선이고 개인의 행복은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죠. 늘 타인을 의식하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타인을 의식하고 개인은 집단적 가치에 매몰되죠. 그래서 집단은 힘 있는데 개인은 소심해요. 소심하고 때에 따라서는 째째해요. 그 째째함 때문에 연사와 열풍의 배경이 되기도 또 했어요.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15년 동안 65년까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가 아닙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이었어요.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그 당시는 GDP 개념이 없었지만 오늘날의 산법으로 다시 환산했을 때 1960년에 79불이었어요. 79불. 1960년. 그때 북한이 150불이었습니다. 150불이었어요. 그럼 뭐 제가 69학번입니다. 제가 69학번인데 제가 이게 입학하던 해가 궁금해가지고 정부 통계연보로 들어가 봤더니 221불이더라고요. 1인당 GDP가. 그 저는 디자인을 뭐 그때 청운의 꿈을 품고 디자인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221불이면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될 수가 없는 때죠.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제 교수님들은 수업에 들어오셔서 재군들 열심히 해라. 머지않아 디자인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기는 뭐가 와요. 제가 지금 이제 70다 돼 가는데 이제 온 것 같아요. 디자인의 시대가. 금방 올 것처럼 말씀하시죠. 물론 뭐 저 격려를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하여튼 뭐 이런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70년대부터 가파르게 올라가서 반세기가 지났을 때에 2만 불을 달성합니다. 우리가 딱 반세기 됐을 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 저개발 국가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왔고 이 독재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또 넘어왔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반세기 만에 바뀌었어요. 이거 그래서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런 거죠. 이게 참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배경이 뭘까라는 거죠.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나라 빚을 그 당시에 남자들이 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난장판인 것 같은데 엉망인 것 같은데 위기만 오면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다 끊고 뭡니까? 여성들은 비녀, 가락지 이걸 다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300만 원이라고 내가 통계를 기억하는데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었나 봐요. 나라의 빚을 그냥 갚았습니다. 근데 딱 90년 후죠. 1997년 딱 90년 만에 또 외환 위기를 맞죠. 그때 또 사람들이 전부 금부치를 집에서 가지고 오고 뭐 돌반지 뭐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나라의 빚을 또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행동이 아까 그랬죠? 문화와 가치관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도대체 이런 행동이 나오는 문화적 배경, 문화적 토양이 뭘까요? 그래서 이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 이건 이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턴 교수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Culture Matters. 문화 때문이야. 문화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 우리 한국을 얘기합니다. 이 헌팅턴 교수가 1960년대에 한국과 가나는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가나. 근데 엄밀하게는 같은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가 1960년에 78불일 때 가나가 171불이었어요. 2배 이상이었어요. 2배 이상. 그런데 같다고 치고 뭐 그놈이지 뭐. 같다고 치고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가나는 그대로. 한국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나라로 OECD에 들어가고 뭐 이런 나라로 바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설명하냐. 결국은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에게는 이 근면, 투자, 노력, 그 다음에 원칙,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가나에는 우리는 뭐 불타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못 살아도 아까 투자라는 말을 키워드를 얘기했죠. 이 아들 세 놈이 있으면 쫙 어떤 놈으로 이 집안을 중흥시키나게 뭐 둘째 아들이 될 것 같다 싶은 둘째 아들을 한양 유학을 시키고 놈 팔고 소 팔아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하고 집이 완전히 다른 집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 옛날에 뭐 김승호 씨 나오는 마부 뭐 이런 영화 뭐 기억하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뭐 이런 게 다 그런 성공 신화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소 팔아서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우골탑이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이런 것이 뿌리 깊은 유교적 교의, 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유교라는 거는 우선 검소하라고 자꾸 가르치죠. 검소하라고. 그리고 근면하라는 것. 검소 근면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라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군신 간에는 뭐 의의가 있어야 되고 뭐 부자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되고 장류 간에는 이 순서가 있어야 되고 부모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일 3성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루에 3번 반성하라, 성찰하라, 자기 성찰하라
하라는 걸 하는 거죠. 자기 전에도 성찰을 해보는 걸 했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애제자, 수제자 중에 하나가 이 증자라고 있습니다. 그 증자의 얘기입니다. 일일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이게 그 삼성이 뭐냐면 남의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성심을 다했는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성심을 다했는가? 그다음에 뭐 또 친구를 사귀면서 진실했는가? 벗을 사귀면서 진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히고 또 익혔는가?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을 일일삼성인데 일일삼성이 뭐 개구장이던 시절에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요. 이게 한강의 기적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이게 문화가 culture matters, 이제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가나에는 없었던 거죠. 문명, 문화 또는 이 개발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발전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저개발 국가의 정치 사회적 요소, 제도, 관습 연구하는 학문 영역인데요. 개발 경제학을 하는 세계 학자들이 박정희 현상을 전부 연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나오면은 굉장히 좀 나누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이 세계 석학들이 박정희를 굉장히 연구합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은 하여튼 우선 유교의 그 교의도 들어와 있고 그 근면, 자조, 협동 그랬던 그 새마을운동의 독트린 이런 것들도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다 있고 또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희생 이거는 세계 으뜸하네요 우리나라가. 우린 굉장히 어머니한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른도, 현철 이런 사람이 무슨 효도 할 때 어머니 노래 부르다 그러면 모두가 손수건 꺼내서 이런 나라 아닙니까? 네. 하여튼 강렬한 이 성취 동기를 또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적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 교민 사회가 지구촌에 어딜 가든지 성공해요. 이런 독트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적을 만들죠. 우리 교민들이 가면은 세탁소를 하든 리커스토어를 하든 뭐를 하든 그냥 다른 데 다 망합니다 주변에. 세탁소 미국인이 하는 세탁소 9 to 5 5시면 샷다 내려버리고 가는데 오밤중에도 다 세탁해서 다녀서 집에까지 갖다 주고 하는데 비교가 됩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게 일하고 지긋지긋하게 돈 벌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하고 조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년지계를 세우려면 이 벼를 심어라. 모심기 하고 벼를 심어라. 10년지계를 하려면 나무를 심어라. 또 100년지계는 뭐냐? 애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이 한중일을 대변되는 동북아의 사고방식들이 아이에게 투자하고 교육을 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이 고속 성장의 이 기적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성심, 집단주의, 물질주의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 충성심하고 집단주의가 이 눈으로 형상적으로 이렇게 보인 사례는 아마 불문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고, 동일한 구호를 외치면서 100만 명이 방방 뛴다. 서울에 모인 게 100만 명이었고요. 전국에 4강에 들어갈 때는요 7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 빼곤 다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무슨 강신모, 저 한국 사람들은 다 무당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은 오늘날 너무 복수주의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집단주의는 패거리주의, 우리가 나누다 이 패거리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성씨가 뭐 200가지가 있다는가 하던데 1위가 김해김 씨래요. 김해김 씨가 1위인데 김해김 씨가 450만 명이에요. 우리가 5천만 명인데 450만 명 김해김 씨. 여기 김해김 씨 있으시죠? 네, 김해김 씨 대단하죠. 또 패거리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화내질 거예요. 대통령이 될 법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이 초혼관 막 시켜서 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불려가가지고 그거 했고요. 김종필 씨도 했고요. 뭐 지금은 뭐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한때는 김무성 씨가 뭐 대통령 될 것도 같으니까 김해김 씨에 섣불러서 초혼관을 시켰어요. 사실 그거 초혼관 시키면 안 되죠. 그건 법도가 없는 가문이에요. 초혼관은 종중의 장손이 해야죠. 대통령 될 법한 사람은 그 초혼관을 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와도 시키면 안 되죠. 옆에 서 있어야지. 종중의 장손이 초혼관을 해야지. 이런 것이 이 집단주의 같은 것입니다. 이 집단주의도 좀 부정적으로 흘렸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도 사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물질주의가 센 나라는 그 중국이고요. 그건 뭐 이게 죽기 전에 이승의 부귀영화가 가장 중요한 나라니까 한때 한 5, 6년 됐나요? 전초에 인사가 부자 되세요. 이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됐나? 그때 저는 제 대학원 제자들한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초에 이 축복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고작 부자 되세요. 그게 무슨 누구나 부자 되는 것이 목표이고 뭐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걸 어떻게 정초에 첫인사로 부자 되세요를 하냐. 그 금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물질주의는 직물적인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성도 용납하지 않죠. 추상성이 용납되지 않으면 그 추상적 가치, 모호성이 용납되지 않으면 창의의 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창의의 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성하면요, 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품을 하나 사든가 공간을 사든가 뭘 하든가 간에 우리 국민의 최대 기준은 가치 기준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이게 비용 대비 이 퍼포먼스가 좋으냐 이런 거를 따집니다. 가성비가 인생의 소비도 이제 가성비로 하고 있죠. 흔히 30년 전에 이야기했던 가치공학이 C분의 V였나요? 코스트는 낮추고 밸류는 높이고 이런 것이었는데 물질주의가 팽배하면 창의성, 상상력은 배격됩니다. 실패가 용납이 안 되죠. 실패가 용납 안 되고 도전하는 자는 위험 요소가 되죠. 조직 속에서 쟤는 안 되겠어. 해야죠. 물질주의가 몰고 온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굉장히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애들을 인류대학에 보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S 대학이면 좋겠는데 S가 안 되면 스카이 대학은 보내야 된다. 미니멈. 이게 이제 1차 목표고. 그럼 걔가 거기를 나오면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재벌그룹의 기업에 넣어야 되겠다. 안정적 보수가 보장되는 대기업에 넣어야 되겠다.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를 이제 다니고 신랑 신부의 조건이 이제 갖춰지면 최고로 좋은 지역의 주거를 마련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온 국민이 그것을 지향하는데 이 다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스카이 대학에 1년 정원 정해져 있고 대기업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고용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특정 지역의 주거 이것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은 정해져 있는데 온 국민이 그것을 지향하니까 이건 뭐 비극적인 제로섬 게임이죠. 그럼 그거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뭐 불행하죠.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 달성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달성한 사람은 아마 뭐 피오줌을 좀 넣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그리고 굉장히 몸이 상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세 개 다를 가져가면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TV 토론 때 보니까 경제 부문으로 토론이 가면은 뭐 분배 정의, 빈부격차, 조세 문제, 뭐 청년 실업 이런 걸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의 배경이 뭐냐면은 문화입니다. 근데 문화로는 절대로 안 넘어가대.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문화로는 안 넘어갑니다. 거기서 경제 문제 그거 논의해서 끝나는 거죠. 그죠? 대선 토론의 문화는 없었어요. 각 당의 공약을 다 끌어모으니까 320개였습니다. 320개였는데 문화는 17개였습니다.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표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아주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본래 이 형이 하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것, 구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화이니까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문화는 나무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문화. 우리가 흔히 문화의 꽃을 피운다, 문화는 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 트렁크가 있고 쫙 끝에 잔가지까지 있고 꽃이 피고 하는데 이게 경제고 경제는 정치, 사회, 경제고 문화는 그 밑에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심, 집단주의, 물질주의는 한강의 기적도 가져왔고 우리를 빠르게 성장시킨 것이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걸림돌, 때에 따라서는 이 약이던 것이 독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청와대를 지나서 세종도를 지나야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출근, 퇴근 맨날 청와대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언제 나오다가 세종로에 이 옛날에 문체부 건물이었는데 그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참 희한한 말이다. 문화가 없는 날도 있나? 문화가 없으려면요 인류가 멸망해야 돼요. 인류가 멸망하면은 이제 문화가 없어지죠. 근데 뭐 문체부 관료들이 그 정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화 편중이 심하고 문화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게 150억을 1년에 150억 쓰는 행사입니다. 이 문화 바우처 같은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해합니다. 양해하는데 이 창의적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죠? 네. 여러분들은 평균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0.01% 쳐서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근데 행복을 가지신 분은 이 나라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번 선거 때 만일에 온 국민이 행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준표가 됩니다. 원래 행복은 지키려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는 지금이 좋은 사람, 지금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그걸 보수라고 하죠. 그럼 홍준표가 되죠. 홍준표가 떨어졌어요. 그 저는 사실은 뭐 홍준표, 문재인,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네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는 관심도 없었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표의 향배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는 관심 없어요. 민심의 동향이죠. 표의 향배가.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보니까요. 20%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영화, 연극 뭐 이런 거 공연을 한 편도 보지 않고 2018년을 지냈습니다. 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더 세분된 통계를 더 이제 넘겨보니까 60세 이상하고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은 55%가 문화 관람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 중에 34개 국가 중에 경제 규모 우리가 11입니다. 경제 규모 11인데 행복 지수라고 이름하지는 않지만 저기 이제 Better Life Index 저게 이제 행복 지수인데 더 나은 삶 지수라는 건데 이게 28입니다. 34개국 중에 28이에요.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물신숭배가 심한 나라이고 이 관산학 모두 평가는 계량적인 성과로 성과 중심의 시스템이 몰고 피로사회죠. 피로사회. 여러분들이 젊은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런다고 조금 아까 얼마나 위대한 우리나라 세계가 박정희 현상을 연구하고 막 이러는 위대한 나라, 한강의 기적의 나라인데 저것들이 철딱선이 없어서 저런다고 화만 내지 마시고요. 이거 굉장히 위기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조국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꼭 분석해서 들어가 봐야죠. 왜 그럴까? 쟤들이 돌아왔나?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그러냐? 수년 전부터 금수저, 흑수저로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서양 속담에서는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입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속담에 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저, 흑수저인데 선거 때 이렇게 보니까 홍준표 씨는 자기가 흑수저였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대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흑수저라고 강조할수록 표가 옵니다. 홍준표가 그러니까 뭐 예선에서 탈락되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무수저였다 뭐 이러대. 흑수저도 없었다 뭐 이러대.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저 경상북도 안동인데 고향 같은데 제가 태어난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건데 진짜 무수저였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맞았어요. 근데 무수저였다. 그 금수저가 뭐 죄입니까? 안철수, 유승민은 그냥 가만히 숨죽이고 있고 흑수저였다고 한쪽에서는 자랑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선거만 되면은 나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래야 또 표가 되냐 이거. 태평양 건너 저쪽에서는 거부를 대통령을 뽑았는데 근데 뭐 부자도 그 사람 찍었겠지만 이 사람이 당선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아주 서민들이 찍은 겁니다. 백인 그라스루트들이 다 찍어가지고 몰표를 줘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서민들이 거부를 뽑는 나라하고 그저 자기는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래야 표가 되는 나라하고를 한번 이렇게 대비해 보세요. 지금 일본의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일본의 청년들이 전부 보수 자민당 지지자예요. 청년들은 원래 보수를 지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절대적으로 자민당 지지예요. 청년들이. 그 일본이나 미국과 너무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나? 그 근저에는 정신적인 근저에는 소득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닫혀 있다 보니 불가능하다. 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철길처럼 계속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정말로 이 정직하고 바르게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인정 안 하죠. 뭐 청비는 인정을 하는데 청부를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죠. 탁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이런 게 있고요. 하여튼 소셜 모빌리티, 이 사회적 이동성을 확장해 가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나라입니다. 금수저, 흑수저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금수저, 흑수저의 논의가 깊어지면 극단화되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황건적이 나옵니다. 황건적. 여러분 삼국지 젊었을 때 읽으셨습니까? 삼국지의 얘기의 시작이 황건적을 토벌하겠다고 나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삼국지입니다. 황건적이 나타났는데 이 국민들이 도적의 무리를 따라가 정부를 따라가지 않고 도적의 무리를 따라가 이 극단화되면 이런 아나키, 무정, 아노미, 무규범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적인 조정, 이 사회 안보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멸망한 제국들을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 그게 거의 포뮬라가 공식이 다 있어요. 어떻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 공식을 보면 조금 걱정이 더 됩니다. 사실. 귀족이 부패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배 엘리트가 부패해요. 이게 건재해야 됩니다. 나라는. 근데 부패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집니다. 조세저항이 생깁니다. 세금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세금을 가렴 주고 때문에 나라 넘어져요. 대부분. 조세 저항이 있어요.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라져요. 국가 지도자는 제국이 망할 때 뭘 했느냐? 꼭 그랬어. 이거는 뭐 중세기 고대 제국 망할 때도 포퓰리즘 했어요. 포퓰리즘.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대중영합적인 정치를 하고 이러면 망합니다. 그거는 뭐 중국 고전 읽어봐도 뭐 일본의 것을 읽어봐도 대략 그렇게 해서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문화를 통합에 쓰지 않고 분열에 썼어요. 편가르기에 썼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사실 이 저 블랙리스트는 모든 정권에 가 있지만 이 블랙리스트도 사실은 편가르기입니다. 화이트리스트도 넓게 보면 편가르기고요. 그걸 그냥 놔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이 불만족, 박탈감, 소외감 뭐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눈부신 경제발전 이면에 숨겨진 이 고단한 삶들, 이 여러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박탈감, 불행감, 불만족 이게 대부분 문화 접촉의 기회가 적어서 생깁니다. 문화 접촉의 기회. 여러분 불행감, 불만감이 가난해서 자살합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혼했다고 자살합니까? 실직했다고 자살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행복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될 때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소득 소유의 이 독과점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문화 편중으로 온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 문화 편중이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썼던 이 유발 하라리가 이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불행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해서 오느냐? 실직에서 오느냐? 이혼에서 오느냐? 그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불쾌한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축구 경기하다 중남미에서 그랬잖아요. 축구 경기하다가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감정은 최저선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려요. 감정은. 또 감정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사람이 판단해야지. 축구 경기 하다가 국가 간의 전쟁을 하다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행복의 문이 닫혔다. 절망감으로 그런다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자살이, 이제 더 살 희망을 잃어버린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황건적은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다 안 좋은 겁니다. 두 가지 다 피해야 돼요. 그 피하는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정치 경제에서요? 문화입니다. 나중에 정치 경제가 뭐 우리가 나라를 36년간 잃었다가 찾아왔는데 뭐 한 일이 있는 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화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았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 변고가 일어나는 거는요. 전부 불평등, 불만, 뭐 빈부격차. 옛날에는 적서 때문에 난이 일어났다 했어요. 서울 적서 때문에. 또 지역 간 차별, 기회의 불균형.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식으로 얘기하자면 조정이 부패했죠. 저는 이 하늘이 조선시대를 멸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를. 그때 조정은 극도로 부패하고 제왕이 이 나라보다 자신이 아니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립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니까 여기 뭐 교회 다니신 분은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불교 붓다라고 생각하죠. 하늘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저 문화를 통합에 쓰지 않고 이 분열에 쓰는 뭐 그러한 나라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사회를 건설해야 될 텐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계자를 떠지락하게 훑어봤죠. 지난 10년 동안 문화예산이 2배 올라갔더라고요. 이것도 놀라워요. 뭐 문화예산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2% 만들겠다고 그랬다가 뭐 실현을 못하고 저렇게 됐는데 하여튼 문화예산이 어쨌거나 2배로 올랐어요. 아니 정부 예산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 봤더니 문화예산이 8배로 올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은 문화가 굉장히 진흥돼야지. 이 막대한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 건설,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건설 사업 이런 데 많이 썼더라고요.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에 쓰지 않고 굉장히 하드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적으로는 저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느냐, 왜 문화는 발전하지 않느냐. 러시아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 3배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1인당 GDP가 13,000불입니다. 우리가 지금 31,800불입니다. 3만 불 넘었습니다. 31,000. 그러니까 2.5배입니다. 러시아의 2.5배 우리가 더 개인 GDP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5%가 문화 관람을 1년 동안 한 편도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13,000불밖에 안 되면서 러시아가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이 끝나면 볼쇼이 보러 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도 맨 처음부터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문화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맨 처음에는 시장 중심주의 정책을 폈다가 나중에 이 문화가 자본 권력화되는 현상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문화가 가진 소통, 치유, 통합의 기능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최대 다수에게 최고의 것을 the best for the most 이 정책을 반세기 동안 보수당하고 이 노동당이 계속 수상을 받고 왔는데 총리를 받고 왔는데 흔들림 없이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전임 정권은 완전히 다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수당, 노동당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정책을 바꾸지 않잖아요. 이거 쫙 반세기 동안 해온 거예요. 문화 정책. 지금은 몰라놨지만 이 프랑스의 홀랑드 대통령, 이 문화 대통령이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예술,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 등의 이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진국의 문화 정책 기조가 제 오늘 이 강연 주제 모두를 위한 문화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죠. 지난번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었을 때 여러분도 굉장히 관심 가지셨죠. 그리고 뭐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제 친구는 이세돌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저는 일찌감치 AI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번 이세돌이 이겼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 대국을 하기 전에 이세돌이 하루에 한 번 연습할 수 있는 게 3번 아니면 4번이랍니다. 연습을 하루 할 수 있는 4번 연습을 하면 탈진을 한대요. 하루에. 그런데 알파고는 3,000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0회를 연습을 했더니 한 번 이긴 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일찌감치 이 알파고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전적인 이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을 구별하는 조건이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렘브란트의 붓터치, 이 붓을 쓰는 방식, 붓의 방향 이런 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이 AI가 다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그려내서 렘브란트 그림을 딱 이 감정과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AI가. 그리고 일본에는 AI가 쓴 소설이 책방에 지금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소설가 인간이 쓴 게 아니고 AI가 쓴 겁니다. 여러분들 후쿠자와 유키치 아시죠? 후쿠자와 유키치 19세기 계몽사상가입니다. 일본 돈 10,000원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타라 입구론을 썼죠. 1860년에 시사신보에 타라 입구론, 타라론이라는 아시아로부터 이스케이프해서 유럽으로 엔터하자. 이게 타라 입구죠. 일본은 사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땐 불구지 않았어요. 이게 일본은 지금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인문학자들하고 국제미아라고 그럽니다. 일본은 우리가 뭐 늘상 가지만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이게 이 미아다. 타라 입구론의 영향으로 나중에는 인간 개조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결혼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아시아는 미개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 중국 다를 나쁜 친구라고 합니다. 나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화된 유럽 사람, 유럽 국가와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 나중에는 피도 섞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럼 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타라 입구가 이 탈아도 실패했고 입구도 실패해서 국제미아가 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문학자, 사회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AI가 소설을 쓰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을 원함이라는 책을 딥러닝으로 공부한 다음에 쓴 현인강림이라는 이 책이 일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문화예술만 믿을 만하다 했는데 그놈도 이제는 믿기가 이제 어렵다. 참 불안하다.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까지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었는데 그 인간의 기본 권리에 문화 향유를 집어넣었습니다. 유엔 문화 향유가 문화를 향수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누려야 하는 인권 요소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모두를 위한 문화인데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를 위한 문화를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에이브러함 링컨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조금 인용을 할까 합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렇게
그러니까 인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culture of the people, 이게 문화로 치환한다는 이건 뭐냐?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은 이 주권 재민을 얘기합니다. 주권이 국민에 있다. 그럼 문화도 국민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국민에 있다. 이건 뭐냐면 문화가 사실 독점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공기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빛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아침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아침이고 모두에게 빛이고 공기입니다. 그것처럼 문화가 독점이 불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by the people, the culture by the people. 문화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에 의해서? 모두에 의해서, 참여에 의해서 문화 생산의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for the people, 이 culture for the people.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모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common goods, 공동성, 모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복지, 우리가 이제 복지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이 거부감부터 먼저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 아까 150억을 쓰는 문화가 있는 날 얘기할 때 이제 바우처를 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걸 거부감을 갖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 안보, 사회 안정을 위한 이 보험으로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산만하게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요. 강의를 종합하면서 이 문화에 대한 얘기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존재 기반입니다. 존재 기반. 36년간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는데 나라가 없었습니다. 곧 그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없습니다. 일본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요. 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라를 찾아준 게 정치냐, 경제냐? 그때는 경제를 이야기할 수준이 못했습니다. 경제력이 없었어요. 정치도 너무 힘없었던 때. 그러면은 일제가 내성 일체 정책을 폈죠. 우리가 일체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가 흡수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된 힘은 뭐죠? 문화. 그 독립성을 유지했고 끝내 광복을 맺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냐? 문화죠. 경제가, 정치가 나라를 되찾게 해준 적 없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민족 문화의 고유성, 통합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화는 그렇게 다르다. 일본하고는 우린 다르다. 정체성의 바탕입니다. 이 문화는 사회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재생산해내는 힘입니다. 끊임없이 사회의 상징체계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재생산해내는, 그리고 생활 양식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그런 힘이 문화입니다. 경제체제는 더덥습니다. 정치도 강고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이 고구려 삼국이 이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데, 그때 고구려의 유민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뭐 우리 같은 나라인데 통일됐으면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그때 그렇지 않죠. 이게 전혀 다른 나라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가가지고 이 동북 삼성 그쪽에서 진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동 쪽에도 고구려 유민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내려오다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다 저 운남성,
이 라오스 접경이 있는데 мя오족 이런 데서도 한국 고구려 유민으로 여겨지는 풍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식주를 그대로 우리 이 것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즐긴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정치 경제는 그것에 비하면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이건 매우 즐긴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족과 문화가 다르면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소련의 시대를 거쳐왔죠. 소비에트 유니언. 근데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통합해놓은 문화와 민족이 결국은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다 나눠져. 문화와 민족이 다른데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결속을 시켜놓은 것은 반드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중국을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중국이 소수민족 포용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통일은 그 반대죠. 정치가 찢어놓은 겁니다. 정치를 붙여놨는데 나누어진 건 소련이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와 민족이 같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이건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은 문화가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도 나지 않아, 우라늄도 나지 않아, 북부도 튼튼하지 않아 이 나라 문화와 창의성의 힘으로 우리가 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이 하드웨어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소프트 캐피탈리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은 문화다라는 것이고요. 문화는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파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좌파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진보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화를 농락하지 마세요. 전체 국민의 공력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써야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편가르기 이런 데 쓰지 말고 통합하는 데 써야 된다. 편가르는 데 쓰면은 나라는 위기로 갑니다. 근데 그거 길지 않습니다. 금방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복지기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복지기본선, National Welfare Minimu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문화에도 적용해요. 문화 향유, 아까 UN이 정한 인간의 기본 권리, 문화 향유의 기본선을 우리가 보장해야 공동체의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문화 안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해줘야 합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을 이제 한가로운 논의로 보시지 않고 하나 잉여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 다음에 그냥 누리는 그런 잉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것, 문화가 사회 안전 보장을 구축하는 중심 과제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었다면 저도 오늘 감히 큰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